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스코어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그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책과의 산책 시작해볼까요? 개츠비에 대한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이었다. 토요일 밤인데도 그의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트리말교로서의 그의 경력은 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끝나버렸다. 부푼 기대를 안고 그의 찻길에 들어섰던 차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부르퉁해져서 돌아가곤 하는 것을 나는 뒤늦게야 차츰 알게 되었다. 혹시 병이라도 났나 싶어 그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악당처럼 험상궂은 낯선 집사가 문간에서 나를 의심쩍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개츠비 씨는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지못해 꾸물거리며 손님! 하고 덧붙였다. 요즘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했습니다. 캐러웨이가 찾아왔었다고 전해주세요. 누구라고요? 그가 불손한 태도로 물어왔다. 캐러웨이요. 캐러웨이. 알겠시다. 그렇게 전하지요. 그는 퉁명스럽게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핀란드인 가정부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개츠비는 일주일 전에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을 모두 해고하고 다른 하인 6명을 새로 들였는데 이들은 웨스트에그 마을에 가서 장사꾼들에게 매수당하는 일 없이 필요한 물건을 전화로 주문한다는 것이다. 식품점의 배달꾼 아이의 말로는 부엌이 돼지우리 같았다는 것이고 개츠비의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하인이 아니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이튿날 개츠비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길 떠나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형씨. 하인들을 다 해고했다고 들었는데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필요해서요. 데이지가 자주 오거든요. 오후에. 그러니까 그 대저택이 그녀의 못마땅한 눈빛 때문에 카드로 지은 집처럼 무너져버린 것이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울프심이 도와주고 싶어 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형제자매들인데 전에는 작은 호텔을 경영한 적도 있지요. 그렇군요. 그는 지금 데이지의 부탁으로 전화를 걸고 있다면서 내일 데이지네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 미스 베이커도 참석할 거라고 했다. 30분 뒤에는 데이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내가 가겠다고 하자 마음을 놓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바탕 소동을. 특히나 개츠비가 전에 정원에서 대충 말해준 그 가슴 아픈 소동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다음 날은 찌는 듯이 무더웠다. 아마도 그의 여름 동안 마지막 더운 날이자 가장 더운 날이었을 것이다.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햇빛 속으로 들어가자 내셔널 비스킷 회사에서 정오를 날리는 기적 소리만이 지글지글 끓는 한낮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객차의 밀집 좌석은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것 같았다. 내 옆에 앉은 여자는 한동안 하얀 블라우스 속으로 묘하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땀을 식히고 있다가 손에 쥔 신문지가 땀에 젖어버리자 자포자기 한 듯 처량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뜨거운 열기 속에 푸석 쓰러졌다. 그 바람에 그녀의 지갑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어머, 내 지갑! 그녀가 헐떡거리며 외쳤다. 나는 지친 몸으로 허리를 굽혀서 지갑을 집어든 뒤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지갑의 한쪽 끝을 잡고 발을 쭉 뻗어서 건네주었다. 그런데도 그 여자를 포함하여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덥지요. 차장이 낯익은 얼굴들에게 말했다. 지독한 날씨군요. 아, 덥다 더워. 아이 더워. 손님은 덥지 않으세요? 덥죠? 그렇죠? 내 전기 승차권이 그의 손에서 검은 얼룩을 묻히고 돌아왔다. 하기야 이런 더위 속에서는 누가 누구의 달아오른 입술에 키스를 하건 누구의 가슴에 머리를 묻어 그의 파자마 주머니를 땀으로 적시건 개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개츠비와 내가 문간에서 기다리는 동안 뷰켜넨의 집 복도를 통해 약하게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전화벨 소리를 실어왔다. 주인님의 시체라고요? 집사가 소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부인,
죄송하지만 지금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런 한낮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땀에 젖은 얼굴을 반짝이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뻣뻣한 밀짚 모자를 받아들었다. 마님께서는 객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쓸데없이 객실 쪽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이런 무더위에는 불필요한 몸짓 하나하나가 보통의 활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셈이었다. 차양으로 그늘진 방은 어둑하고 서늘했다. 데이지와 조던은 커다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선풍기에 살랑거리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얀 드레스를 누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은으로 만든 우상 같았다. 꼼짝도 못하겠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그을린 피부에 하얗게 분을 바른 조던의 손가락이 잠시 내 손 안에 놓였다. 그런데 운동선수인 톰 뷰캐넌 씨는? 내가 물었다. 그와 동시에 현관홀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톰의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개츠비는 진홍빛 카펫 한복판에 서서 매혹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데이지가 그를 바라보며 웃어 보였다. 듣는 사람을 자극시키는 활기찬 웃음소리였다. 그녀의 가슴에서 분가루가 뽀얗게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 저 전화는 톰의 애인한테서 온 거예요. 조던이 속삭였다.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현관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이 높아졌다. 그럼 좋소. 당신한테 차를 팔지 않겠소. 당신한텐 신세지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런 일로 나를 귀찮게 하다니 정말 못 참겠군.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런다니까. 데이지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말했다. 저건 진짜 상담이야. 우연히 알게 됐어. 톰이 문을 와락 열어젖히더니 그 육중한 몸으로 잠시 입구를 막고 서 있다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아, 개츠비 씨. 그는 싫은 기색을 교묘히 감춘 채 넓적한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닉도 왔구나. 시원한 음료나 좀 만들어주세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톰이 다시 방에서 나가자 그녀는 일어나서 개츠비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에 키스를 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 방에 다른 숙녀도 있다는 걸 잊으신 모양이지? 조던이 말했다. 데이지는 그랬던가 하는 투로 조던을 돌아보았다. 너도 닉한테 키스해. 무슨 여자가 저렇게 저속하지? 난 괜찮아. 데이지가 내뱉듯이 말하고는 벽돌로 된 난로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척 더운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소파에 가서 앉았다. 바로 그때 갓 세탁한 옷을 입은 보모가 어린 여자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휴, 귀여운 것. 데이지가 흥얼거리며 두 팔을 벌렸다. 자, 사랑하는 엄마한테 오렴. 보모의 손에서 풀려난 어린아이는 다른 박질로 방을 가로지르더니 수줍은 듯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아유, 귀여운 것. 엄마가 내 노랑머리에 분가루를 묻혔니? 자, 어서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해야지. 개츠비와 나는 차례로 허리를 굽혀서 아이가 마지못해 내민 고사리 손을 잡았다. 그 후에도 개츠비는 놀란 눈으로 계속 아이를 지켜보았다. 이렇게 아이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 점심 먹기 전에 옷 갈아입었어. 아이가 얼른 데이지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건 엄마가 널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데이지는 아이의 가늘고 하얀 목에 얼굴을 묻었다. 넌 내 꿈이야. 나의 소중한 작은 꿈. 네, 엄마.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조던 아줌마도 하얀 옷을 입었네. 엄마 친구들이 좋아? 데이지가 아이를 돌려 세워서 개츠비와 마주보게 했다. 아저씨들 예뻐? 아빠는 어딨어? 얘는 아빠를 안 닮았어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날 닮았죠.
머리카락도 얼굴 생김새도 다 나를 닮았어요. 데이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보모가 한 발짝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 뱀이야, 이리 온? 잘 가, 우리 아가. 교육을 잘 받은 아이는 가기 싫은 듯 뒤를 힐끔 돌아보면서 보모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고, 바로 그때 톰이 얼음을 가득 채운 진리끼넉 잔을 들고 돌아왔다. 개츠비가 잔을 받아들였다. 정말 시원해 보이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기갈이 든 사람들처럼 음료를 단숨에 들이켰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태양이 해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대. 톰이 상냥하게 말했다. 머지않아 지구가 태양 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아. 아니, 잠깐만. 그 반대야. 태양이 해마다 점점 더 식어가고 있대. 톰이 개츠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밖으로 나갑시다. 집을 구경시켜드리죠. 나는 그들을 따라 베란다로 나갔다. 열기 속에 고여있는 푸른 해협에서는 조그만 돛담배 하나가 더 시원한 바다 쪽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개츠비는 눈으로 잠시 그 배를 쫓아가더니 이윽고 손을 들어 만 건너편을 가리켰다. 나는 저기 맞은편에 삽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장미꽃밭과 뜨거운 잔디밭, 그리고 삼복더위의 해변을 뒤덮고 있는 잡초더미를 바라보았다. 돛담배의 하얀 날개가 바다와 하늘의 경계인 푸르고 시원한 수평선을 배경으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앞에는 부채 모양으로 펼쳐진 바다와 풍요롭고 축복받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다. 저기 가면 재미있어.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친구랑 1시간쯤 바다에 나갔다 오고 싶군. 우리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곳도 더위를 막기 위해 차이를 쳐서 어둑어둑했다. 우리는 차가운 맥주와 함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즐거움을 들이켰다. 오늘 오후에 뭐 하죠? 데이지가 소리쳤다. 내일은?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은? 병적으로 굴지 마. 조던이 말했다. 가을이 되고 날이 선선해지면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하지만 너무 더워. 데이지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게다가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우리 다 같이 시내로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위에 지쳐 있었고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쳤으며 그러는 것의 무의미함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려고 애썼다. 마곡간을 개조해서 차고로 만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톰이 개츠비에게 말하고 있었다. 차고를 개조해서 마곡간으로 만든 사람은 내가 처음이죠. 누구 시내로 나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데이지가 끈질기게 물었다. 개츠비의 눈길이 그녀 쪽으로 흘러갔다. 아, 그녀가 외쳤다. 당신 정말 멋져 보여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 단둘이 있는 것처럼 서로 응시했다. 그녀는 간신히 눈길을 식탁으로 내렸다. 당신은 언제나 멋져 보여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이 말은 개츠비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톰 뷰캐넌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입을 해 벌린 채 개츠비를 바라보다가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본 것처럼. 광고에 나오는 남자를 닮았어요. 그녀가 순진하게 말을 이었다. 광고에 나오는 그 남자 아시죠? 좋아. 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기꺼이 시내에 가겠어. 자, 우리 모두 시내로 갑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그의 눈은 아직도 개츠비와 아내 사이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 어서! 톰이 약간 짜증을 냈다. 도대체 왜들 이러지? 시내에 갈 거면 출발하자고. 그는 자제를 하느라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맥주를 마시기 위해 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마침내 데이지의 성화에 못 이겨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뜨겁게 달아오른 자갈이 깔린 잣길로 나왔다.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그녀가 이유를 제기했다. 그냥 이렇게요? 담배라도 한 대 피우게 해주지 않을 건가요? 점심 때 모두 피웠잖아. 제발 좀 즐겁게 지내요.
데이지가 톰에게 간청했다. 싸우기에는 너무 더워요. 톰은 대꾸하지 않았다.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데이지가 말했다. 자, 조던, 날 따라와. 두 여자는 외출 준비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가고 우리 남자 셋은 뜨겁게 달구어진 자갈을 발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거기에 서 있었다. 은빛 초승달이 벌써 서쪽 하늘에 떠 있었다. 개츠비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었지만 그보다 먼저 톰이 빙그르르 돌아서며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마구간은 어디 있습니까? 개츠비가 마지못해 물었다. 이 길을 따라 400m쯤 내려간 곳에 있소. 아, 그래요? 잠시 말이 끊겼다. 시내에 뭐하러 가겠다는 거야? 톰이 벼랑간 거칠게 소리쳤다. 여자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건지. 마실 것 좀 가져갈까요? 위층 창문에서 데이지가 소리쳤다. 내가 위스키를 가져올게. 톰이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개츠비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군요. 데이지의 목소리엔 무분별한 데가 있어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온통 하고 나는 망설였다.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가 불쑥 말했다. 바로 그랬다.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파동치는 그 목소리의 무진장한 매력은 바로 그것이었다. 짤랑거리는 돈소리, 심벌지의 노래 같은 돈소리, 하얀 궁전 저 높은 곳에 있는 공주, 황금의 아가씨. 톰이 1리터들이 술병 하나를 다올러 싸면서 집안에서 나왔다. 뒤이어 데이지와 조던이 금속성 천으로 만든 작고 꽉 끼는 모자를 쓰고 팔에는 가벼운 케이프를 걸치고 나왔다. 내 차로 가실까요? 개츠비가 제의했다. 그는 초록색 가죽 시트가 뜨겁게 달구어진 것을 느꼈다. 차를 그늘에 두었어야 하는 건데. 변속장치가 표준형인가요? 톰이 물었다. 네. 그럼 당신이 내 쿠페를 몰고 내가 당신 차를 몰고 갑시다. 개츠비는 이 제의가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다. 기름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요. 개츠비가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기름은 충분해요. 톰이 활기차게 말했다. 그리고 계기반을 들여다보았다. 도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약국에 들면 돼요. 요즘에는 약국에서 뭐든지 살 수 있으니까. 이 엉뚱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데이지는 찡그린 얼굴로 톰을 쳐다보았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 개츠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분명히 낯선, 그러면서도 언젠가 누군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듯해서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다. 자, 데이지. 톰이 말하면서 그녀를 개츠비의 자동차 쪽으로 밀었다. 당신을 이 공마다 마차로 모실게. 톰이 자동차 문을 열었지만 데이지는 제 어깨를 감싼 남편의 팔에서 빠져나갔다. 당신은 닉과 조던을 태우고 가세요. 우리는 코페로 따라갈 테니까. 그녀는 개츠비에게 다가가서 그의 코트를 만지작거렸다. 조던과 톰과 나는 개츠비 차의 앞좌석에 올라탔다. 톰이 익숙지 않은 기어를 시험삼아 움직이자 차는 숨막힐 듯한 더위 속으로 총알처럼 달려나갔다. 뒤에 남은 두 사람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봤나? 톰이 나에게 물었다. 뭘? 톰은 조던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았다.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보지? 그가 넌지시 말했다. 하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따금 나한테도 전리안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 그게 나한테 말해주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네는 믿지 않겠지만 과학은 말이지.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방금 일어난 뜻밖의 일이 그를 따라잡아 이론의 나락으로 막 떨어지려는 그를 뒤로 끌어당긴 것이다. 그자에 대해 좀 조사해 봤지.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었는데. 점쟁이한테라도 가봤단 말이세요?
조던이 우스갯소리로 물었다. 뭐? 우리가 웃어대자 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점쟁이? 개츠비에 관해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냐고요. 개츠비에 관해서? 아니, 그러진 않았어. 내 말은 그자의 과거를 좀 조사해봤단 얘기야. 그럼 그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이라는 것도 알아냈겠군요. 조던이 거들어주듯 말했다. 옥스퍼드 출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잘도 그러겠다. 핑크빛 양복이나 입는 주제에. 그래도 옥스퍼드 출신인걸요? 뉴멕시코주의 옥스퍼드 출신인가 보군.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곳이든가. 톰은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이봐요 톰. 그렇게 속물처럼 굴 거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점심에 초대했죠? 조던이 심술궂게 물었다. 데이지가 부른 거잖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사람이라는데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어. 점심때 마신 맥주 기운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달렸다. 이윽고 길가에 서 있는 TJ 에클버그 박사의 빛바랜 두 눈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기름이 떨어질지 모른다던 개츠비의 말이 생각났다. 시내까지 가기에는 충분해. 톰이 말했다. 그래도 바로 저기 주유소가 있잖아요. 조던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발이 묶이고 싶진 않아요. 톰은 성급하게 양쪽 브레이크를 밟았고 우리는 윌슨네 정비소 간판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잠시 후 주인이 가게 안에서 나와 휑한 눈으로 자동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기름 좀 넣어주쇼. 톰이 거칠게 소리쳤다. 무엇 때문에 차를 세운 것 같소? 경치를 감상하려고? 아파서 그래요. 온종일 앓았다니까요. 윌슨이 꼼짝도 하지 않고 말했다. 어디가 안 좋은데? 완전히 지쳤어요. 그럼 내가 직접 넣을까요? 아까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쌩쌩하던데. 문에 기대서 있던 윌슨은 간신히 그늘을 떠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름의 탱크 뚜껑을 열었다. 햇빛 속에서 보니 얼굴이 파리했다. 점심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윌슨이 말했다. 하지만 돈이 급해서요. 당신이 그 낡은 차를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이 차는 어때요? 지난주에 새로 산 건데. 노란색의 멋진 차군요. 윌슨이 힘들게 펌프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사고 싶소? 좋은 기회군요. 윌슨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 싫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라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돈은 왜 갑자기 필요한 거요? 여기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요. 마누라와 함께 서부로 갈까 합니다. 부인도 그러겠대요? 톰이 놀라서 물었다. 마누라는 벌써 10년 전부터 그 소리를 해왔죠. 그는 손으로 눈에 그늘을 만들고 펌프에 기대어 잠깐 쉬었다. 이번엔 마누라가 원하건 말건 내가 데리고 갈 작정입니다.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쿠페 자동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옆을 휙 지나갔다. 창밖으로 흔드는 손이 얼핏 보였다. 얼마요? 톰이 거칠게 물었다. 지난 이틀 사이에 수상한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윌슨이 말했다. 그래서 여길 떠나고 싶어진 거예요. 자동차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얼마냐니까? 1달러 20센트요. 가차없이 내리쬐는 더위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나는 윌슨이 아직은 톰에게까지 의심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윌슨이 발견한 것은 멋들이 다른 세계에서 그와는 별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 충격 때문에 몸이 병들게 된 것이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톰에게 눈길을 돌렸다. 톰도 윌슨과 비슷한 발견을 한 지 아직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인간들 사이의 어떤 차이도, 지능이나 인종의 차이조차도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윌슨은 너무 깊이 병들어서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어떤 가엾은 처녀에게 임신이라도 시킨 것 같았다. 그 차를 당신한테 넘기겠소. 톰이 말했다. 내일 오후에 보낼게요. 그 지역은 환한 대낮에도 왠지 음산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나는 뒤를 조심하라는 경고라도 받은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쓰레기 더미 너머로 TJ 에클버그 박사의 거대한 눈이 여전히 망을 보고 있었지만 잠시 후 나는 또 다른 눈이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일하게 강렬한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정비소 위층의 창문 커튼이 살짝 젖혀져 있고 머틀 윌슨이 거기서 우리의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거기에 열중한 나머지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음속에 차례로 떠오른 다양한 감정들이 마치 천천히 현상되는 인화지의 영상처럼 나타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낯익었다. 그것은 여자들의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표정이지만 머틀 윌슨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무의미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질투와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이 톰이 아니라 조던 베이커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에야 비로소 나는 그 표정을 납득했다. 그녀는 조던을 톰의 아내로 착각했던 것이다. 단순한 마음의 혼란만큼 걷잡을 수 없는 것도 없었다. 차가 그곳을 떠날 때 톰은 채찍처럼 후려치는 격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고 무사하다고 생각했던 아내와 정부가 한꺼번에 그의 수중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데이지를 따라잡는 동시에 윌슨한테서 멀어지려는 이중의 목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은 본능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롱 아일랜드 시티를 향해 시속 80km로 질주했고 마침내 고가철도의 거미줄 같은 도리 사이를 느긋하게 달리고 있는 파란색 쿠페를 발견했다. 50번가 근처에 있는 영화관들이 시원해요. 조던이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여름날 오후에 뉴욕이 좋아요. 뭔가 아주 감각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온갖 진기한 과일들이 금방이라도 손에 떨어질 것처럼 무르익은 느낌 말이에요. 감각적이라는 단어는 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반대할 말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쿠페가 멈췄고 데이지가 우리 차를 옆에 대라는 손짓을 했다. 어디로 가죠? 그녀가 외쳤다. 영화는 어때? 너무 더워요. 그녀가 불평했다. 당신들이나 가세요. 우리는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합류할게요. 그녀가 한껏 재치를 부렸다. 어느 모퉁이에서 만나요. 나는 담배 2개 피를 한꺼번에 피우고 있을게요. 여기서 그걸 의논할 수는 없어. 트럭 한 대가 뒤에서 욕을 하듯 경적을 울려대자 톰이 초조하게 말했다. 센트럴 파크 남쪽 플라자 호텔 앞으로 내 뒤를 따라와.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뒷차가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길이 막혀서 뒷차가 늦어지면 그 차가 보일 때까지 속도를 늦추곤 했다. 그들이 옆길로 달아나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겁이 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아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플라자 호텔에 특별 휴게실을 한 칸 빌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을 택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시끄러운 논쟁은 결국 우리가 그 방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는데 논쟁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속옷이 축축한 뱀처럼 계속 다리를 휘감으며 기어 올라오고 이따금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리던 육체적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방을 빌리기로 한 것은 욕실 5개를 빌려서 냉수욕을 하자는 데이지의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그 발상이 나중에는 바카스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그게 미친 생각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호텔 종업원이 어리둥절해질 만큼 다 함께 떠들어댔으며 우리가 꽤 재미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척했다.
방은 널찍했지만 숨이 막혔다. 벌써 4시였지만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것은 공원의 뜨거운 관목숲에서 불어오는 바람뿐이었다. 데이지는 거울 앞으로 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머리를 매만졌다. 정말 근사한 방이네요. 조던이 감탄하여 속삭이자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다른 창문도 열어. 데이지가 돌아보지도 않고 명령하듯 말했다. 더 열 창문이 없어. 그럼 전화를 해서 도끼를 가져오라고 해. 상책은 더위를 잇는 거야. 톰이 짜증난 투로 말했다. 덥다고 불평만 하니까 10배는 더 덥게 느껴지잖아. 그는 타올로 쌓아두었던 위스키병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형씨, 부인이 뭐라고 하든 그냥 놔두면 어때요? 개츠비가 말했다. 시내에 오고 싶어 한 건 당신이었잖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못에 걸려있던 전화번호부가 바닥에 철썩 떨어지자 조던이 어머, 죄송해요 하고 속삭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내가 줍지요. 내가 나섰다. 내가 집었소. 개츠비가 끊어진 노끈을 살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하고 중얼거리면서 전화번호부를 의자에 던졌다. 그게 당신의 고상한 말버릇이오? 톰이 날카롭게 말했다. 뭐가요? 그 형씨라는 호칭 말이오. 그건 대체 어디서 주워들은 거요? 나 좀 봐요, 톰. 데이지가 거울에서 돌아서면서 말했다. 당신이 그런 인신공격이나 할 작정이라면 나는 1분도 여기 머물지 않겠어요. 전화해서 바깥술에 넣을 얼음이나 주문하세요. 톰이 수화기를 들자 압축되어 있던 열기가 폭발하듯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아래층 무도장에서 흘러나오는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에 귀를 기울였다. 이 더위에 결혼을 하다니. 조던이 울적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나도 6월 중순에 결혼했는걸. 데이지가 지난 일을 생각해냈다. 6월에 루이빌에서 졸도한 사람도 있었어. 졸도한 게 누구였죠, 톰? 빌럭씨. 톰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빌럭씨란 남자였어요. 블록 빌럭씨.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정말이에요. 테네시주 빌럭씨 출신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었죠. 조던이 덧붙였다. 우리 집은 교회에서 2집 건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빠가 참다 못해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3주나 우리 집에 눌러앉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간 다음 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두 사건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멤피스 출신의 빌 빌럭씨가 있었는데 내가 말했다. 블록 빌럭씨의 사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떠나기 전에 집안 내력을 다 알게 됐죠. 내가 요즘 사용하는 알루미늄 퍼터는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된 듯 음악이 그치고 이번에는 긴 환호성이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뒤이어 예, 예, 예 하는 외침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고 마침내 무도회가 시작된 듯 폭발적인 재즈 음악이 터져나왔다. 우리도 이젠 나이를 먹었군요. 데이지가 말했다. 젊었다면 일어나서 춤을 출 텐데. 빌럭씨가 기절했던 거 잊지 마. 조던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런데 톰, 그 사람을 어디서 알게 됐죠? 빌럭씨? 그는 애써 정신을 모았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데이지의 친구였어. 아니에요. 데이지가 부정했다. 그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의 자가용을 타고 왔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당신을 안다고 했어. 루이빌에서 자랐다면서. 막판에 에이사 버드가 그를 데리고 와서는 차에 태워줄 자리가 없겠느냐고 물었지. 조던이 미소를 지었다. 남의 차를 얻어 타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나 보군요. 나한테는 그러던데요. 예일 대학에 다닐 때 당신네 학과의 대표였다고. 톰과 나는 멍하니 서로를 마주보았다. 빌럭씨가? 무엇보다 우리 과에는 대표가 없었어. 개츠비가 한쪽 발로 방바닥을 밟고 불안하게 탁탁 두드렸고 톰이 갑자기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말이오, 개츠비씨,
옥스퍼드 출신이라면서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옥스퍼드를 다니지 않았나요? 예, 다니기는 다녔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톰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신과 경멸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럼 당신은 빌럭씨가 예일대학에 다닌 무렵 옥스퍼드에 다닌 모양이군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노크를 하고는 잘게 부서진 바카와 얼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침묵은 그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깨지지 않았다. 이제 엄청난 사실이 마침내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다녔다고 말했잖소. 개츠비가 말했다. 그 말은 들었지만 언제 다녔는지 알고 싶군요. 1919년이었소. 하지만 5달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거요. 톰은 우리 얼굴에도 그가 느끼는 불신이 떠올라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우리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개츠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휴전이 되고 나서 일부 장교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대학은 어디든 갈 수 있었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었다. 전에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되살아났다. 데이지가 엷은 미소를 띠고 일어나서 탁자 쪽으로 걸어갔다. 톰, 위스키나 따요. 그녀가 명령조로 말했다. 내가 바카스를 만들어줄게요. 그걸 한 잔 마시면 당신이 보기에도 당신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진 않을 테니까. 어머, 이 바카 좀 봐. 좀 기다려. 톰이 딱딱거리며 말했다. 개츠비 씨,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어. 물어보시죠. 개츠비가 점잖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는 거요? 그들은 마침내 대놓고 맞서게 되었고 개츠비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 저분이 아니에요. 데이지는 난처해진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분란은 당신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발 자제심을 좀 가지세요. 자제심을 가지라고? 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작자가 제 마누라와 붙어먹어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최신 유행이 모양이지. 당신 말이 그런 뜻이라면 나는 거기서 빼줘도 돼. 요즘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나 가족 제도에 대해 코웃음을 치지만 그러다가는 귀찮은 것을 모조리 내동댕이 치고 백인과 흑인의 결혼도 내버려 두게 될 거야. 자신의 열변에 얼굴이 달아오른 그는 자기 혼자만이 문명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백인인데요. 조던이 중얼거렸다. 내가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건 나도 알아. 거창한 파티를 열지도 않으니까. 친구를 사귀려면 자기 집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나 보더군. 요즘 세상에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화가 치밀었지만 톰이 입을 열 때마다 웃고 싶어졌다. 바람둥이에서 도덕군자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기 때문이다. 형씨,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개츠비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데이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만두세요. 그녀가 난감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막았다. 우리 모두 집에 가요. 모두 집에 가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일어섰다. 톰, 어서 가세.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개츠비 씨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고 싶은데. 당신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개츠비가 말했다.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오. 당신 미쳤군! 톰이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개츠비도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오. 알겠어? 그가 소리쳤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데 지쳐서 당신과 결혼한 것뿐이오. 끔찍한 실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말고 어느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어. 이 시점에서 조던과 나는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톰과 개츠비가 그냥 있어달라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강경하게 우리를 잡았다.
그들은 둘 다 감출 것이 전혀 없으며 그들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했다. 데이지, 앉아봐. 톰은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말투를 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내가 다 말했잖소. 개츠비가 말했다. 5년 동안 벌어진 일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톰이 데이지를 획 돌아보았다. 5년 동안이나 이자를 만났다는 거야? 만났다는 게 아니요. 개츠비가 말했다. 우리는 만날 수 없었소.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에도 줄곧 서로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요. 당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나는 이따금 웃곤 했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났소. 하, 그랬군. 그게 다요. 톰은 성직자처럼 양손의 굵은 손가락 끝을 서로 부딪히면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다가 마침내 분통을 터뜨렸다. 미친 자식! 그래,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없지. 그때는 데이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놈이 데이지한테 접근했는지 모르겠군. 뒷문으로 식료품 배달이라도 했나 보지? 하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야. 데이지는 나와 결혼했을 때도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천만에. 개츠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데이지는 나를 사랑해. 가끔 머릿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다르긴 하지만. 톰은 도통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나도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어쩌다 진탕 마시고 바보 같은 짓을 한 적도 있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구역질나는 소리 좀 그만둬요. 데이지가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내 쪽으로 돌아섰다. 한 옥탑은 낮춘 그녀의 목소리가 섬뜩한 경멸로 밤을 채웠다. 우리가 왜 시카고를 떠났는지 아세요? 술판이 벌어지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그곳 사람들이 오빠한테 해주지 않았다니 정말 놀랍군요. 개츠비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옆에 나란히 섰다. 데이지, 이젠 다 끝났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줘.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모든 걸 기억해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야. 그녀는 멍하니 개츠비를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당신은 저 사람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조동과 나에게 호소하는 듯한 눈길을 던졌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마침내 깨달은 듯한 눈빛. 그런데 자기는 처음부터 어떤 짓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때가 너무 늦은 것이다. 저희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녀가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면서 말했다. 가피올라니에서도? 톰이 불쑥 물었다. 그래요. 아래층 무도장에서 둔탁하고 숨막힐 듯한 음악소리가 뜨거운 공기의 물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당신 구두가 젖지 않도록 내가 펀치볼에서 당신을 안고 내려온 그날도. 쉰 듯한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 데이지? 제발 그만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쌀쌀했지만 원한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개츠비를 쳐다보았다. 제이, 이젠 됐나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담배와 불붙은 성냥개비를 카펫에 내던졌다. 아, 당신은 너무 많은 걸 바라는군요. 그녀가 개츠비에게 외쳤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지나간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는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개츠비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나도 사랑했다고? 그가 되물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톰이 사납게 말했다. 데이지는 당신이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 어쨌든
데이지와 나 사이엔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할 일들이 있지. 데이지도 나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이 말이 개츠비의 몸속으로 아프게 파고드는 것 같았다. 데이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소. 개츠비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데이지는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서. 둘이만 있어도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렇지. 톰이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도 되는 것 같군요. 당연히 중요하지. 앞으로는 당신을 더욱 잘 돌봐줄 거야. 모르시는군. 개츠비가 약간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데이지를 잘 돌봐줄 필요가 없단 말이요. 필요가 없다고? 톰은 눈을 크게 뜨고 웃어댔다. 그는 이제야 자제력을 보일 여유가 생겨 있었다. 그건 왜지? 데이지는 당신을 떠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럴 거예요. 그녀가 말했지만 간신히 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데이지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톰의 말이 느닷없이 개츠비를 내리눌렀다. 여자 손가락에 끼워줄 반지도 훔치지 않고는 못 베길 그런 천박한 사기꾼한테 가려고 나를 떠나진 않아. 도저히 못 참겠어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아, 제발, 우리 여기서 나가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톰이 소리를 질렀다. 마이어 루프심과 어울려 다니는 패거리 하나라는 것까지 나도 알아. 내 놈에 대해 조금 조사해 보았으니까 내일은 더 깊이 조사해 봐야겠어. 좋을 대로 하시지, 형씨. 개츠비는 침착하게 말했다. 너의 그 약국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냈어. 톰은 우리 쪽으로 돌아서서 빠른 말씨로 떠들었다. 이놈은 그 울프심이라는 자와 짜고 여기랑 시카고 뒷골목의 약국을 닥치는 데도 사들인 다음 처방전도 없이 에틸 알코올을 팔아댔지. 그게 저놈의 시시한 재주 가운데 하나야. 나는 저놈을 처음 봤을 때 밀주업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내 짐작이 그렇게 많이 빗나가진 않았지. 그게 어쨌다는 거요. 개츠비가 점잖게 말했다. 당신 친구인 월터 체이스는 자존심이 없어서 그 판에 끼었나 보군. 그런데 당신은 그 친구가 공경에 빠지자 모른 채 했지? 뉴저지 교도소에서 한 달 동안이나 썩게 내버려 두었어. 월터가 내 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처음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친구는 빈털털이었어. 돈을 좀 쥐어주니까 무척 좋아하던데 형씨. 나한테 형씨 하지 마! 톰이 소리를 질렀다. 개츠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월터는 내 놈을 도박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었어. 그런데 울프심의 협박을 받고 입을 다물었던 거야. 개츠비 얼굴에는 익숙지는 않지만 가끔 보았던 표정이 다시 돌아왔다. 그 약국 사업은 푼돈벌이에 지나지 않아. 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놈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월터조차 겁나서 나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일을. 나는 데이지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개츠비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조던에게 눈길을 돌렸더니 그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흥미를 끄는 물건을 턱끝에 올려놓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다시 개츠비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이것은 그의 정원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던 험담 따위를 깨끗이 무시하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살인한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순간 그의 얼굴 모습은 그런 표현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다. 그 표정은 곧 사라지고 이제 그는 흥분한 상태로 데이지에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고발을 부정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은 비난에 대해서까지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녀는 점점 안으로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도 결국은 변명을 포기하고 말았다. 오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죽어버린 그의 꿈만이 고분군투하고 있었다. 그의 꿈은 이제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려고 했으면서 비참하게, 하지만 끝내 절망하지 않고 방 저쪽에 사라진 목소리를 향해 다가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목소리가 또다시 집에 가자고 간청했다. 제발 톰, 더는 못 참겠어요. 겁에 질린 그녀의 두 눈은 지금까지 그녀가 어떤 의도나 용기를 갖고 있었다 해도
이제는 그것들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데이지, 개츠비 씨의 차로 둘이 먼저 집으로 출발해. 톰이 말했다. 그녀는 놀라서 톰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관대한 경멸감을 드러내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어서 가. 저놈도 이젠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주제 넘은 사랑 노름도 이제 다 끝났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니까.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훌쩍 나가버렸고 그리하여 마치 유령처럼 우리의 연민조차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존재가 되어 사라졌다. 잠시 후 톰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에도 따지 않은 위스키병을 다시 타올로 싸기 시작했다. 좀 마실 거야? 조던. 닉.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닉. 그가 다시 물었다. 뭘? 술 좀 마실 거냐고? 아니, 방금 생각났는데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나는 이제 30살이었다. 내 앞에는 또 다른 새로운 10년이란 세월이 불길하고 위협적인 길처럼 뻗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쿠페에 올라타고 롱 아일랜드로 출발한 것은 7시가 다 되어서였다. 톰은 신이 나서 끊임없이 짓거리고 웃어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길가에서 울리는 낯선 소음이나 머리 위 고가철도에서 나는 굉음만큼이나 조동과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들려왔다. 사람의 동정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말다툼이 등 뒤로 멀어져가는 도시의 불빛처럼 희미해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30살.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외로울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독신자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열정의 서류 가방은 점점 얄팍해질 것이고 머리카락도 성겨질 것이다. 하지만 내 곁에는 조던이 있었다. 조던은 데이지와는 달리 이미 사라진 꿈 따위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현명한 여자였다. 우리가 어두운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내 어깨에 나른하게 기댔고 나에게 위안을 주려는 듯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그녀의 손길이 30살의 만만치 않은 충격을 달래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늘해지는 어스름을 뚫고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그리스 출신의 청년 마이클리스는 나중에 사건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는 무더운 낮에 줄곧 낮잠을 자고 5시가 지나서야 일어나 정비소로 어슬렁거리며 나갔다가 조지 윌슨이 사무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정말로 앓고 있었다. 자신의 머리카락만큼이나 얼굴이 창백해져서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클리스는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권했지만 윌슨은 그랬다가는 일거리를 많이 놓치게 된다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이웃 청년이 그를 설득하고 있을 때 머리 위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났다. 마누라를 위층에다 가둬놓았어. 윌슨이 조용히 설명했다. 모레까지 저렇게 가둬둘 생각이야. 그런 다음 이사를 갈 걸세. 마이클리스는 깜짝 놀랐다. 4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왔지만 윌슨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개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늘 지쳐 빠진 남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문간에 나앉아서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나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말이라도 걸면 언제나 상냥한, 하지만 생기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엄처 시하에 딸린 남편일 뿐 독립된 하나의 인간은 아니었다. 그러니 마이클리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애쓴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윌슨은 한마디도 하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청년에게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길을 던지면서 어느 날 몇 시에 뭘 하고 있었냐고 개묻기 시작했다. 마이클리스가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바로 그때 노동자 몇 명이 정비소 앞을 지나 그의 식당 쪽으로 가는 게 보였다. 그는 이 기회를 틈타서 나중에 다시 와볼 작정으로 일단 자리를 떴다. 그러나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뿐이었다. 7시가 조금 지나서 그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정비소 아래층에서 윌슨 부인이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앙알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아까 윌슨과 주고받은 대화가 생각났다. 날 때려라. 그는 여자가 악쓰는 소리를 들었다. 때려 죽이라니까. 이 더럽고 비열한 놈아.
잠시 후 그녀가 두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며 어스름 속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마이클리스가 가게 문간을 떠나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버렸다. 시몬들이 죽음의 자동차라고 이름 붙인 그 차는 서지도 않았다. 그 차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한순간 비극적으로 비틀거린 뒤 다음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버렸다. 마브로 마이클리스는 자동차 색깔조차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경찰관에게는 연두색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뉴욕 방향으로 달리던 다른 차가 100m쯤 지나간 뒤 멈춰서더니 사고 현장으로 급히 돌아왔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머틀 윌슨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너부러져 있고 검붉고 걸쭉한 피가 흙먼지와 섞이고 있었다. 마이클리스와 운전자가 제일 먼저 그녀 곁으로 갔지만 그들이 아직도 땀에 젖어있는 블라우스를 찢고 보니 이미 왼쪽 젖가슴이 축 늘어진 채 너덜거리고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심장의 고통소리는 들어볼 필요도 없었다. 입은 딱 벌린 채 오랫동안 축적해놓은 엄청난 생명력을 쏟아버리느라 조금 숨이 막혔는지 양쪽 가장자리가 조금 찢어져 있었다. 우리가 서너 대의 자동차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직도 현장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다. 교통사고야. 톰이 말했다. 잘 됐군. 윌슨한테도 일거리가 생길 테니까. 그는 속도를 줄였지만 아직 차를 멈출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자 정비소 문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보였다. 사람들이 그런 얼굴을 보고 톰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무슨 일인지 잠깐 보고 가세. 그가 미심쩍은 듯이 말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정비소에서 힘없이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차에서 내려 문간 쪽으로 걸어가자 그 울부짖는 소리는 괴로운 듯 헐떡이면서 오, 하느님 하고 되풀이 하소연 나는 소리로 바뀌었다. 이곳에 뭔가 곤란한 문제가 생겼나 봐. 톰이 흥분하여 말했다. 그는 발돋움을 하고 둘러선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정비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금속 바구니 속의 노란 전등뿐이었다. 안쪽을 들여다보던 톰이 벼랑간 목구멍 속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더니 억센 두 팔로 난폭하게 사람들을 밀치면서 정비소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 나무라는 중얼거림과 함께 구경꾼들의 간격은 다시 좁혀졌다. 잠시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새로 도착한 구경꾼들이 줄을 어지럽혔고 조던과 나는 갑자기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담요에 쌓인 머틀 윌슨의 시체는 이 무더운 밤에 오한에 시달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 번 더 담요에 쌓인 채 창가의 작업대 위에 누워 있었고 톰은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린 채 꼼짝도 않고 시체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토바이 순찰경관 한 사람이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첩에다 이름을 받아 적고 고쳐 쓰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텅 빈 정비소 안에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높은 탄식과 신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윌슨이 사무실의 높은 문지방 위에 서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두 손으로 문기둥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낮은 소리로 뭐라고 말하면서 이따금 윌슨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윌슨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길은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전등에서 시체가 누워있는 창가 작업대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전등 쪽으로 획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소리로 끔찍한 고함을 끊임없이 질러댔다.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이윽고 톰은 고개를 들더니 흐리멍덩한 눈으로 정비소 안을 둘러본 뒤 경찰관에게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마브! 경찰관이 이름을 받아 적으면서 말하고 있었다. 오? 아니, 오가 아니라 로요. 청년이 말했다. 마브로. 이봐요. 톰이 거칠게 말했다. 릴레 오. 경찰관이 말했다. 로? 그때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톰의 넓적한 손이 그의 어깨를 친 것이다. 뭐야 당신?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소. 즉사요. 즉사라고요? 톰이 경찰관을 빤히 쳐다보며 되뇌었다. 여자가 길로 뛰쳐나간 거요. 그놈의 개자식은 차도 세우지 않고 뺑소니를 쳤단 말이오. 차가 2대 있었어요. 마이클리스가 말했다. 한 대는 오는 차였고 한 대는 가는 차였어요. 어느 쪽으로 갔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저 여자가 그의 손이 담요 쪽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멈추고 다시 옆구리로 내려갔다. 저 여자가 길로 뛰쳐나갔고 뉴욕 쪽에서 오던 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 동네 이름이 뭐죠? 경찰관이 물었다. 이름 같은 건 없어요.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거의 백인에 가까운 흑인이 다가왔다. 노란색 차였어요. 노란색 큰 차, 새 차였죠. 사고를 목격했단 말이오? 경찰관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 차가 저쪽에서 나를 지나쳐 가는데 속도가 60km 이상은 됐을 겁니다. 70km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리 오시오. 이름이 뭐요? 좀 비키세요. 이 사람 이름을 적어야 하니까. 이런 대화 속의 몇 마디가 지금 사무실 문간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윌슨에게도 들린 모양이었다. 헐떡거리는 외침 사이로 갑자기 새로운 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게 어떤 차였는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차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나는 톰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어깨 뒤쪽 근육 덩어리가 코트 밑에서 팽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젠걸음으로 윌슨에게 다가가 그 앞에 멈춰서더니 그의 팔 위쪽을 꽉 움켜잡았다. 당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그가 무뚝뚝한 말투에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윌슨의 눈길이 톰과 마주쳤다. 그러자 발돋움을 하며 벌떡 일어섰지만 톰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덜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을 것이다. 들어봐요. 톰이 그를 가볍게 흔들면서 말했다. 나는 방금 뉴욕에서 돌아오는 길이오. 우리가 얘기했던 쿠페를 가져왔단 말이오. 내가 오늘 오후에 몰던 그 노란 차는 내 차가 아니었소. 알겠소? 나는 오후 내내 그 차를 보지 못했단 말이오. 흑인과 나만이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지만 경찰관은 그의 말투에서 무슨 낌새를 채고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그가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의 친구입니다. 톰은 고개를 돌렸지만 두 손은 여전히 윌슨의 몸을 꽉 붙잡고 있었다. 이 사람이 사고를 낸 차를 안다는군요. 노란색 차래요. 경찰관은 뭔지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의심스러운 눈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당신 차는 무슨 색깔이요? 파란색 쿠페요. 우리는 지금 뉴욕에서 오는 길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보다 조금 뒤에서 차를 몰고 따라온 사람이 확인해주자 경찰관은 얼굴을 딴 데로 돌렸다. 자,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톰은 윌슨을 인형처럼 번쩍 안아들고 사무실로 데려가서 의자에 앉혀놓고 나왔다. 누구 여기 와서 이 사람하고 좀 같이 있어주시오.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그러고는 제일 가까이에 서 있던 두 남자가 서로를 힐끔 마주본 뒤 마지못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톰은 문을 닫아버리고 시체가 놓여있는 작업대를 보지 않으려고 눈길을 돌린 채 한 단짜리 층계를 내려왔다. 그러고는 내 앞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나가지. 톰이 위세 좋게 두 팔로 길을 뚫었고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직도 몰려들고 있는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오다가 가방을 들고 서둘러 걷고 있는 의사 옆을 지나쳤다. 혹시나 해서 30분 전에 부르러 보냈던 의사였다. 톰은 한동안 차를 천천히 몰더니 모퉁이를 돌고 나서는 가속기를 힘껏 내리밟았다. 쿠페는 밤의 어둠을 뚫고 달렸다. 잠시 후 쉰 듯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얼굴에 눈물이 넘쳐오르고 있었다.
비겁한 자식.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맹손이를 치다니. 살랑거리는 시커먼 나무들 사이에서 뷰캐넨의 집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 떠올랐다. 톰은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2층을 올려다보았다. 담쟁이 동굴 사이로 2개의 창에 불이 켜져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데이지는 집에 와 있군. 그가 말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그는 힐끗 나를 쳐다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웨스트에그에서 내려줄 걸 그랬군.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어. 그는 어느새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말투도 근엄하고 단호했다. 우리가 달빛 어린 자갈길을 지나 현관으로 가자 그가 기운찬 몇 마디 말로 상황을 처리했다. 자네를 집으로 태워다 줄 택시를 전화로 부릴 테니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조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을 차려달라고 해. 밥 생각이 있거든. 그가 문을 열었다. 자, 들어오게. 아니, 괜찮아. 하지만 택시는 불러주게.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조던이 내 팔을 잡았다.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나는 속이 좀 메스꺼웠고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조던은 잠시 더 머뭇거렸다. 이제 겨우 9시 반이에요. 그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온종일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 모두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벼랑간 조던도 지겹게 느껴졌다. 이런 기분을 내 표정에서 읽었는지 그녀는 획 돌아서더니 현관 앞 계단을 뛰어올라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잠시 앉아 있었다. 마침내 집 안에서 소화기를 드는 소리와 택시를 부르는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문 앞에서 기다릴 작정으로 집 앞을 떠나 천천히 찻길을 걸어 내려갔다. 20m도 채 안 갔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개츠비가 두 그루의 덤불 사이에서 찻길로 걸어 나왔다. 그때쯤 나는 상당히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핑크빛 옷이 달빛을 받아 유난히 번쩍거리던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요, 형씨. 왠지 그게 비열한 짓으로 보였다. 내가 보기에 그는 이제 곧 그 집을 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의 뒤쪽 어두운 덤불 속에 험상궂은 얼굴들. 이를테면 울부심의 부하들 얼굴이 보였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오는 도중에 사고 난 거 봤어요? 잠시 뒤에 그가 물었다. 봤지요.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 여자는 죽었나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데이지한테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지요. 충격은 한꺼번에 받는 게 나아요. 데이지는 아주 잘 견뎌내더군요. 중요한 것은 데이지의 반응뿐이라는 말투였다. 웨스트에그엔 샛길로 갔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차는 내 차고에 넣어두었어. 우리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요. 나는 그가 너무 싫어진 나머지 그에게 당신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해줄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 여잔 누굽니까? 그가 물었다. 윌슨이라는 여잔데 남편이 그 정비소 주인이죠. 도대체 어쩌다 그런 사고가 난 겁니까? 내가 핸들을 꺾으려고 했는데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짐작했다. 데이지가 운전하고 있었군요. 그렇소. 그가 잠시 뒤에 대답했다. 하지만 물론 내가 운전했다고 말할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뉴욕을 떠났을 때 데이지는 무척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막 엇갈리는 순간 그 여자가 우리를 향해 뛰쳐나온 거예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소. 그런데 내 생각에 그 여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뭔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데이지는 그 여자를 피해 마주오던 차 쪽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곧 겁이 나서 다시 되돌렸지요. 내가 핸들을 잡는 순간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아마 직사했을 겁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만해요, 형씨. 그가 움찔했다. 어쨌든 데이지는 계속 가속기를 밟고 있는 거예요. 차를 멈추려 했지만 데이지가 차를 세우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지요. 그러고 나서야 데이지는 내 무릎에 쓰러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차를 몰았소. 그는 잠시 뒤에 말을 이었다. 내일이면 데이지는 괜찮아질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서 그자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트집 잡아 데이지를 괴롭히진 않는지 지켜볼 작정이요. 데이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지만 남편이 폭력이라도 행사하면 불을 껐다 켜기로 되어 있지요. 톰은 데이지를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데이지는 염두에도 없으니까요. 나는 그자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기다릴 겁니까? 필요하다면 밤새 기다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두 잠들 때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문득 새로운 관점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다. 가령 운전을 한 사람이 데이지였다는 사실을 톰이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거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의 집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의 창문 두어 곳에 불이 밝혀져 있고 2층 데이지의 방에서는 분홍빛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말했다. 소동이 일어날 낌새는 없는지 내가 가서 보고 올 테니까. 나는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왔던 길을 되짚어 가서 자갈길을 조용히 가로지른 다음 발끝으로 베란다 층계를 올라갔다. 거실 커튼이 열려 있어서 들여다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석 달 전 6월의 그날 밤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었던 베란다를 가로질러 불빛이 네모꼴로 조그맣게 비치는 곳까지 이르렀다. 식료품 저장실인 듯 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나는 창틀의 조그만 틈이 나 있는 게 보였다. 데이지와 톰이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차게 식은 닭튀김 한 접시와 맥주 2병이 놓여 있었다. 톰은 탁자 너머로 데이지에게 뭐라고 열심히 말하는 중이었고 진지한 태도로 손을 내려 데이지의 손을 감쌌다. 데이지는 이따금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둘 다 닭튀김이나 맥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의 분위기에는 분명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감돌고 있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함께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발끝으로 베란다를 떠날 때 내가 타고 갈 택시가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집 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개츠비는 아까 우리가 헤어진 찻길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쪽은 조용하던가요? 그가 걱정스레 물었다. 예, 조용합니다. 나는 좀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당신도 집에 돌아가서 좀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데이지가 잠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싶군요. 잘 가시오, 형씨. 그는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돌아서서 그 집을 살피기 시작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그 밤샘의 신성함의 모독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그래서 나는 달빛 아래 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를 남겨둔 채 그곳을 떠났다.